여기 소년이 집에 들어오자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굽니다. 부부는 놀라 방문을 두드리지만 방 안에선 인기척이 들리지 않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열쇠로 방문을 열자 이 부부는 놀라 경악하는데요.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호주 뉴캐슬에 사는 아내 클레어, 남편 알렉스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31살의 동갑내기로 결혼해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도심에 위치한 저희 카페는 바쁜 생활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정성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남편은 카페에서 주로 음료와 디저트를 만들어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저는 카페 내의 모든 운영을 책임지고 있어요. 카페 운영은 일상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게 되어 흥미로운 일이 많아요. 어떤 날은 새로운 음료를 시도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날은 손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나누게 되죠. 카페는 항상 활기찬 에너지와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카페를 운영한 지 7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가 자연스럽게 생길 줄 알았는데 7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더군요. 제 나이 38살이면 노산이어서 비싼 시험관 시술도 여러 번 받았지만 소중한 생명은 저희 곁으로 쉽게 와주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아장아장 걷는 아이만 봐도 왜 저희 부부에겐 아기 천사가 오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릴 때도 많았어요. 그렇게 속절없이 세월이 흐르다 4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점차 아이 생각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육아하면서 느끼는 기쁨을 평생 알지는 못하겠지만 제 곁에 언제나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기에 그걸로 위안을 삼으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속이 너무 좋지 않아서 카페도 지키지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헛구역질만 하고 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제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남편은 얼굴이 점차 창백해져가는 저를 데리고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죠.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였고 저희 부부는 뜻밖의 진단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임신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기나긴 기다림 끝에 저희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평소 눈물이 많지 않던 남편도 그날만큼은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빵 한 조각 삼키기 힘든 입덧이 와도 그저 행복하기만 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기를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태교도 열심히 하고 아기용품을 구경하면서 딸일까 아들일까 궁금해하기도 했고 아이방도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 부부의 모든 일상이 평화로웠고 확실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배가 끊어질 듯 아파서 병원에 급하게 가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검사를 해보시더니 제 자궁벽이 얇고 태반도 밑으로 내려와 있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아기는 잘 크고 있지만 제 몸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배가 또 아프면 당장 병원에 와야 하고 혹시 아이가 잘못될지도 모르니 움직임은 최대한 피하고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저는 어렵게 품은 소중한 아이를 잃을까봐 병원에 다녀온 이후로는 일도 하지 않고 침대에서 주로 누워 지냈어요. 하지만 소중한 아이는 저희 곁을 허무하게 떠나고 말았어요. 아이를 키우며 함께할 미래의 꿈이 깨져버렸고 한순간에 행복이 어둠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저희 부부는 슬픔에 잠겨 한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슬펐다가 화가 났다가 상실감에 휩싸이기도 했어요. 아이를 잃은 저희 부부는 미리 꾸며둔 아이방을 마주했습니다. 아이방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고 공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게다가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제 몸도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고야 말았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아픔을 이겨내는데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픔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저와 남편은 서로를 다독이며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를 떠나간 아이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고 저희 부부는 서서히 다시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는 이 계기로 인생의 특별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입양하였다는 사실이에요. 호주는 현재 총 13개 국가와 해외 입양에 대한 협정을 맺고 있어요. 여기에는 한국을 포함한 대만, 중국, 태국, 폴란드 등이 포함되어 있고 호주인들은 공식 해외 입양 프로그램을 통해 입양을 해야 해요. 저희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준비가 필요했어요. 입양 부모 조건의 충족 여부 심사를 통과하는 데만 약 1에서 2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동안 부모 교육도 받아야 하고 사회복지사의 방문을 통해 저희 부부가 입양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인지도 입증해야 했죠. 그리고 모든 서류가 허가되면 선택한 국가의 연락을 기다려야 했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아이를 만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기다리는 동안 저희 부부는 부모가 되는 연습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간절함을 하늘이 알아주신 걸까요? 기약 없는 기다림 끝에 드디어 저희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한글로 진우라는 이름을 가진 13개월의 아기가 저희에게 왔어요. 검은색과 갈색이 어우러진 눈동자를 가진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한국인 아기였어요. 진우를 처음 본 순간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와준 진우가 너무 고마웠고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사랑을 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매일 진우에 대한 일기를 썼고 진우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랐어요. 특히 진우가 처음 맞이한 성탄절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즐거웠거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진우와 함께여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에는 진우가 왜 자신만 얼굴이 노랗냐면서 울면서 제게 묻더라고요. 생김새가 다른 진우를 친구들이 놀렸던 거예요. 그래서 전 다음날 바로 한국의 전통 용품들을 모조리 싸서 유치원에 갔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도 입어보게 하고 젓가락으로 콩도 집어보게 했어요.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며 진우가 태어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언젠가는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을 예상해 왔었고 틈틈이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었기에 바로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있은 후 친구들은 진우를 더 이상 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우에게 한국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진우는 학교에서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기도 했고 괴롭힘을 당했어요. 진우는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고 어딜 가든지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는데 진우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왜 와야 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더 괴롭다며 고통을 털어놨어요. 게다가 사춘기에 접어든 진우는 자신 스스로도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해 저희 부부와 대화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방에 들어가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진우는 학교에서 차별받고 오면 방에서 자기 존재의 뿌리를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부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너무나 빈번했고 언제까지 저희 부부가 진우 곁에서 방패가 되어줄 수는 없었어요. 진우가 상처받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만큼 단단한 사람이 되길 바랬어요. 그렇게 저희는 진우를 지켜야 했어요. 혹시나 진우가 자신이 고립되거나 또 다시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운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진우에게만 다름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아닌 저희도 진우가 태어난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첫 방문을 계획했습니다. 한국의 문화도 배우고 음식도 먹어보고 유명한 명소도 가보기로 했어요. 한국에 닿자마자 진우는 자신과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보더니 호주에선 느껴보지 못한 소속감을 즐기며 기뻐하더라고요. 반대로 저희 부부는 한국인 사이에서는 독특한 외모인이 두드러졌어요. 이 모습을 보니 진우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대요. 그게 아직 무슨 느낌인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는 대로 말해준다고 했는데 전 그 느낌을 알 수가 있었어요. 진우가 마치 호주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요. 이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란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진우가 고향 땅을 밟고 있어서 그런지 편해 보였어요. 우리 가족은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에 가기로 했는데 한국 지하철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지하철 출입구를 막고 있는 스크린도어를 보고 우리 가족 모두 놀랐어요. 호주에서는 종종 지하철 관련 사고가 발생하곤 했는데 한국에서는 지하철 사고 예방을 위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정말 기발하고 안전해 보였어요. 진우도 스크린도어를 만지면서 한국의 안전에 적잖이 놀라며 한국이 정말 멋진 나라인 것 같다고 뿌듯해하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저희 가족의 첫 번째 목적지는 한국민속촌이라는 곳이었어요. 현재의 대한민국을 아는 것도 좋지만 한국의 전통가옥과 생활양식, 예술, 공예 역사를 알게 되면 진우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고즈넉한 분위기의 민속촌을 함께 걸으니 마음이 정말 편안했어요. 진우도 저희에게도 모두 새로운 경험이었지요. 민속촌을 돌아다니면서 공연도 보고 염색 체험도 해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민속촌에서 한국의 전통과자인 꿀타래라는 것도 함께 먹어보았는데요.
꿀타래 만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동영상으로도 찍어두었답니다. 꿀타래를 입에 다 묻히고 먹던 해맑은 진우의 모습도 어찌나 귀여운지 저랑 남편이 웃느라 배가 아팠어요. 민속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민속촌 근처에서 삼계탕을 먹었는데요. 진우가 따뜻하고 고소하다며 한 그릇을 싹싹 다 긁어 먹더라고요. 정말 맛있게 먹었고 인생 음식으로 등극했다고 하네요. 물론 저희도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 삼계탕도 뭘 넣고 끓이느냐에 따라 종류가 여러 가지라네요. 그 말을 듣고 한국의 음식이 다양한 이유를 알게 되었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녁을 먹고는 다 같이 한국마트에도 들렀어요. 숙소에서 먹을 간식과 물을 사려고 갔는데 호주에서 보지 못했던 정말 다양한 라면들이 있더라고요. 못 보던 라면들과 한국인이 꼭 먹는다는 김치도 빼놓지 않고 사와서 숙소에서 야식으로 먹었는데요. 김치는 좀 매웠지만 라면과 김치를 같이 먹으니까 별미더라고요. 삼계탕을 배부르게 먹고 왔는데도 다 같이 라면을 또 먹었지 뭐예요. 한국에 다녀오고 나서 저희 가족은 모두 살이 쪘어요. 하지만 지금도 라면이 그립네요. 저희 가족은 현대적인 한국을 경험해보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롯데월드타워에 가서 아쿠아리움도 구경했어요. 수족관이 정말 커서 멋지더라고요. 또 전망대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 전체를 내려다보기도 했어요. 롯데월드타워가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하던데 엘리베이터를 타니 전망대에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시드니에 있는 타워 아이가 309m인데 롯데월드타워는 555m라고 하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은 높이에 우리 가족 모두 어질어질하다며 서로 붙잡고 걸어 다녔네요. 그리고 한강에 가서는 돗자리 펴놓고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야경을 보면서 말이죠. 한국은 배달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공원 한가운데서 주문하느라 위치 설명이 부족한데도 배달하는 분이 찰떡같이 잘 찾아오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호주에는 뼈 있는 치킨보다는 너겟 종류의 치킨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뼈 있는 치킨이 대부분이어서 정말 좋았어요. 우리 가족 모두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첫 한국 방문에서 우리 가족은 따뜻한 경험과 소중한 추억을 안고 호주로 돌아왔어요. 진우는 이 여정을 통해 자신이 태어났던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알아가게 되었죠. 이후로도 계속되는 한국 방문은 진우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 방문이 거듭될수록 우리는 한국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며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어요. 진우는 이러한 여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한국의 따뜻한 환대와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들은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죠. 이제는 다시 호주로 돌아가지만 한국에서의 소중한 기억들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가치로 저희 가족은 더욱 강해졌고 삶은 더 풍요로워졌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어렵게 품은 아이를 뱃속에서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긴 부부가 한국인 아이를 입양해 키우는 과정에서 인종차별과 괴롭힘을 당하며 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들을 위해 10년째 한국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며 아들의 존재감을 일깨워주는데요. 한국인 입양아를 친아들로 훌륭하게 키워내는 부부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더욱더 감동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미국인 에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 후 미국을 도망치듯이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제가 왜 미국을 도망치듯이 한국에 왔는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려고 해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일단 많은 분들에게 제 개인적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제가 굳이 제 사연을 공개하는 이유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좋은 사례가 되길 바라는 희망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 복잡한 주변 상황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였죠. 20대 후반에 저는 결혼을 했고 결혼 생활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같은 회사에 다니다가 가까워져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같은 회사 내 여직원과 외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회사 내에서는 남편과 여직원의 외도를 눈치챈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저는 빠르게 이혼을 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다니던 회사도 잠시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숨쉬며 지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나인데 제가 왜 그들을 피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그들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에 제가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어요. 제 자신이 늪속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도 위로가 안 되는 그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통이 너무 심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먹지도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는 느닷없이 일시적으로 기억이 나질 않고 가만히 있다가 온몸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 신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저는 인정해야만 했어요.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계 문제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가 처한 상황과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해 주시면서 약물 치료로 어느 정도의 증상은 줄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약물의 도움과 별개로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인간관계나 사회적 고립감에서 오는 문제는 정서적 유대감을 회복하면 의외로 쉽게 풀리기도 한다는 거였죠. 간단히 말해서 제 스스로 둘러친 장벽을 깨뜨리고 사람들과 더 어울리라는 거죠.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의 조언이 와닿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시도해야만 했어요. 저를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거든요. 저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누가 저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것은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제 자신이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만 제가 너무도 나약해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더 이상은 제 인생을 낭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고 굳게 다짐을 했어요. 저는 가장 먼저 직장에 복직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다시 그들을 보면서 회사에 다닐 자신은 없었지만 해외지사로 발령받아 새로운 곳에서 생활한다면 저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어요. 그렇게 전 해외지사 발령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는 세계 각국에 지사가 있어서 해외지사로 발령을 받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인기가 많은 유럽 지역을 제외하고는요. 특히 아시아 쪽 지사로 발령받아가는 것은 모두가 원하지 않아서 거의 유배지에 가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해외지사 발령을 신청할 당시에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곳이 아시아권 지사의 한국과 중국이 있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두 나라 중 발령을 받고 싶은 곳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한국과 중국은 서로 가깝고 문화도 비슷할 테니 어디를 가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한국으로 발령을 받고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엔 미국을 떠난다는 결정을 너무 쉽게 한 것 같아 후회도 되고 서러웠습니다. 저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인 만큼 미국 내에서 인정받길 원했거든요. 하지만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으니 한국 내 모든 생활을 즐기기로 마음먹었는데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 장기간 머물러야 하니까 서류부터 준비할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의 아픈 기억을 생각하며 힘들어할 틈도 없이 바빴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때 제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국 출근일을 앞두고 10일 정도 일찍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출근을 한다면 적응하는 시간도 없이 정신없을 것 같았거든요. 시차부터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어요. 다행히 회사에서도 배려를 해줬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적응하기 위한 일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숙소에 필요한 물품들이 어찌나 많던지 한국의 다이소라는 곳이 생활용품 종류가 많고 싸다고 해서 가봤는데 정말 가격이 저렴하더라고요. 다이소에서 물건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어서 꽤 자주 갔었습니다. 안 파는 게 없더라고요. 제 새로운 집안의 생활용품들은 거의 다이소에서 산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와서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첫 출근을 했어요. 미국에서 평생 살다가 너무도 새로운 곳에 오니 낯설기도 했지만 미리 한국에 와서 이것저것 준비해둔 덕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직장 동료들이 저를 정말 열렬히 환영해 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됐을 쯤 한 직원이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놀라웠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적으로 편한 시간을 골라서 점심을 알아서 먹거든요. 그래서 다들 점심시간이 달라요. 물론 약속을 잡아 함께 먹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진 않아요.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회사들은 정해진 점심시간에 다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제 시간을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신경 써서 같이 밥을 먹자고 제안해준 직장 동료가 너무 고맙게 느껴졌어요. 한국에 와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행복해지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처음으로 직원들 몇몇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죠. 점심 메뉴를 주문하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제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은 먹고 오냐? 무엇을 먹느냐? 저녁에 집에 가서 뭐하냐? 취미가 무엇이냐? 운동하는 거 있냐? 같이 할 생각 없냐? 등 직원들은 제게 엄청난 질문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게 궁금한 게 너무 많았는데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아서 참고 있었대요. 그런데 전 이런 질문들이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오히려 저에 대해서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 동료들에게 저는 고마운 것 투성이었어요. 그때 한 직원이 물컵에 물을 따라 제 앞에 가져다 주더군요. 그뿐만이 아니라 냅킨 한 장을 깔더니 숟가락과 젓가락까지 놓아주는 거예요. 이건 너무 과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에게 특별 대우를 해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 제 말에 직원들이 웃으면서 이건 특별 대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잘 보이기 위한 거짓된 행동이 아니라 몸에 익혀진 배려 같은 거고 식당에 가면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니 부담스럽게 느낄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저는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런 행동이 한국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한국은 정말로 정이 많은 곳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 한국에서 제법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한 번은 회사를 다닌 지 3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나고 연말이 다가오니 팀장님께서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반갑게 맞이하는 의미에서 송년회를 제안하셨습니다. 어차피 저는 퇴근하고 집에 가면 혼자라 송년회 소식이 반갑게 들려왔어요. 직원들이랑 어느 정도 친해진 상태라 저녁도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저를 그동안 잘 챙겨준 직원들이랑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컸거든요. 회식 장소는 삼겹살을 파는 식당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 한 잔을 기울이는 모습들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꼭 미국에서 가든 파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미국은 이런 술이나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가 활성화된 건 아니에요. 대신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해 마당에서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며 파티 형식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긴 해요. 그래서 한국의 시끌벅적한 회식 분위기는 정말 새롭더라고요. 소맥이라는 것도 처음 마셔봤는데요. 동료가 황금 비율이 있다면서 한 모금 용으로 맥주잔에 타줬는데 그냥 맥주만 마시는 것보다 뭔가 더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술이 술술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제 주량을 넘어서서 마셔버리게 된 겁니다. 기분이 정말 좋았거든요. 새로운 곳에 와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이전의 아픈 기억은 잊어버리고 즐기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국적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일은 일대로 잘 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있었는데 타지에서 혼자 와서 새롭게 적응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제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 듯 저를 챙겨주는 한국인들에게 저도 모르게 마음을 열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신나게 놀아버린 거죠. 다 같이 건배하면서 동료애가 더 끈끈해지고 회사에서는 말하지 못했던 고마움을 표현할 수도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겐 그 시간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신나게 회식을 마치고 어느덧 시간이 늦어져서 모두 집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다들 휴대폰만 쳐다보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차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 모두가 어디선가 다가온 모르는 사람들에게 차키를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놀라워서 저는 왜 차키를 주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이런 대리운전 문화가 있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니까 운전을 대신해 주시는 분을 따로 불러 운전을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저렇게 남에게 순순히 차키를 넘기는 일은 중고로 차를 팔 때가 아니고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도대체 뭘 믿고 맡기는 건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옆 직원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대리운전은 술을 마셨거나 혹은 피곤해서 직접 운전하기가 힘들 때 일정 돈을 받고 대신 운전을 해주는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했어요. 순간 대리운전 기사분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직원이 제 집이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같은 방향이면 가는 길에 내려주겠다면서요. 아무리 한국이 밤길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늦은 밤 여자 혼자 가는 건 위험하다고 말이죠. 이제는 제 귀갓길까지 챙기는 동료가 심지어 스윗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미국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고 도망치듯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한국의 직장 동료들의 따뜻한 배려로 심신이 치유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곳에서의 직장 동료들과 더 가까워지면서 하루하루를 활력 넘치게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삶을 통해 제 자신을 찾아가면서 많은 변화와 행복을 느꼈어요.
3년 동안 정말 소중한 경험들을 많이 쌓았고 미래에도 더 많은 행운과 기쁨이 기다리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의 발령을 연장했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혹시 저처럼 한국에 와야 하는 일이 있다면 겁먹지 말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미국에서 큰 상처를 받고 살고자 한국을 선택한 미국인 에이미 씨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국인 동료들의 따뜻한 정과 배려에 감동받고 서로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에이미 씨가 낯선 한국에 와서도 꿋꿋이 잘 적응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한국에 온 것이 에이미 씨의 인생의 전환점의 순간이길 바랍니다. 한국은 혼자보다 함께 살아가는 게 더 자연스러운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그녀가 한국 생활을 통해 따뜻한 정을 느끼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